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돈, 그러니까 공적 이전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공적 이전 소득에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구직촉진수당은 소득으로 잡는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신청하냐 마냐 고민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급자분이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구직 촉진수당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수당이에요. 그럼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일할 능력과 일할 마음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갖는 취업 취약계층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취업 상담도 해주고 직업훈련이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또 생계 지원이나 취업 지원까지 해줘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돈 걱정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지원 수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보통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는데요. 저소득층이 많이 참여하는 1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이라고 해서 6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2유형은 취업 활동 비용이라고 해서 참여자분이 구직 활동에 참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해당 영상 참고해 보시고, 여기에서는 수급자분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급자분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해서 구직 촉진 수당을 받으면 이걸 소득으로 반영해요. 그렇게 해도 소득 인정액이 해당 급여 기준보다 적으면 괜찮지만 만약 소득 인정액이 해당 급여 기준보다 높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제가 각 수급자 유형별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하신 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직 촉진 수당을 공적 이전 소득으로 반영해요. 그럼 소득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수급자 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수급자가 되신 후에 구직 촉진 수당을 받으시는 게 나아요. 다음 생계급여 수급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1, 2형 참여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제 생각엔 생계급여 수급자는 이미 생계급여를 통해서 생계를 지원받고 있으니까 같은 생계지원 목적의 구직 촉진 수당은 안 주는 것 같은데요. 대신 이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어서 직업훈련과 같은 취업 지원 서비스에 참여할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 나중에 취업했을 때 취업 성공 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6개월 근속하면 50만 원, 12개월 근속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제게 조건부 수급자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조건부 수급자도 생계급여 수급자와 동일하다고 봐서 구직 촉진수당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다음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예요. 이분들이 구직 촉진수당을 받아서 소득 인정액이 해당 급여 기준을 초과했으면 그 다음 달 1일부터 구직 촉진수당 특례 수급額으로 분류돼요. 그래서 구직 촉진수당 특례 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마지막 구직 촉진수당 지급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까지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월부터 10월까지 구직 촉진수당을 50만 원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6월부터 11월까지 구직 촉진수당 특례 수급額으로 분류돼서 계속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그전 일반 수급자일 때와 뭐가 다르냐?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와 암 환자나 중증 화상 환자 같은 중증 질환자가 있고 없고가 다른데요. 해당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만 기존처럼 의료급여 1종을 받고 다른 가구원은 의료급여 2종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가구원 중에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나 중증 질환자가 없다고 하면 모든 가구원이 의료급여 2종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1종과 2종 혜택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의료급여 1종 같은 경우에는 입원비가 없고 외래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금액만 내면 돼요. 의료급여 2종은 입원비의 10%를 부담하고 외래의 경우에는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 15%, 3차 병원 15%를 내면 돼요. 약국도 500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편이죠. 그 다음 주거급여 수급자 말씀드릴게요. 주거급여 수급자가 구직 촉진수당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넘었다 하면 주거급여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 2021년 현재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의 경우 주거급여로 최대 48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구직 촉진수당을 받아서 소득 인정액이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 인정액 기준을 넘어버리면 주거급여를 못 받아요. 구직 촉진수당은 보통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가량 받는데 주거급여를 못 받으니까 그게 그것인 금액이 되죠. 주거급여를 못 받으면 주거급여에서 탈락하는 건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구직 촉진수당 특례 수급자로 보장해줘서 주거급여 수급권은 주거든요. 주거급여비는 안 준다면서 주거급여 수급권을 준다는 게 약간 헷갈리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직 촉진수당을 다 받은 후에 다시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이 돼서 주거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수급자 신청 절차 없이 바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수급자를 새롭게 신청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통 한 달 이상 걸리는데 그 과정이 없다는 거죠. 또 주거급여를 받으면 도시가스비, 전기세, 핸드폰 요금 감면과 같은 혜택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계속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를 볼게요. 교육급여 수급자는 굳이 촉진수당을 받지 않았을 때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28만 6천 원, 중학생 37만 6천 원, 고등학생 44만 8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이 밖에 수급자분이 아이를 낳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상급여 70만 원, 수급자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제를 하는 분에게 드리는 장제급여 80만 원도 이전과 동일하게 드려요. 참고로 이 두 급여의 경우에는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분들은 받으실 수 없어요. 오늘은 수급자가 구직 촉진수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구직 촉진수당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잘 고민하셔서 참여할지 말지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